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오늘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지금 체감온도가 영하 16도를 밑들고 있는데요. 내일은 더 춥다고 하죠. 이렇게 추운 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 노숙하는 분들이 혹시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일은 없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올 들어서 7명이나 할렌 질환으로 사망했다는데요. 작년보다 오히려 40% 이상 늘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들이 이런 문제를 잘 챙기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사각지대는 없는지 우리 모두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함께 산다는 거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고 각박한 세상을 좀 더 살만하게 만드는 이런 것이 아닐까요? 신율의 출발사 아침 3부 순서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구형 아이폰을 업데이트했더니 성능이 떨어졌다. 이 얼마 전에 아이폰 사용자들 사이에서 이런 불만 많이 제기가 됐었죠. 알고 보니까 애플이 일부러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서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명 애플 배터리 게이트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애플에 대한 줄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오늘부터 첫 집단 소송이 시작됩니다. 직접 애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 고계현 사무총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요새 뭐 건강하시죠? 예, 오랜만입니다. 예. 자, 이거 소송 얘기하기 전에 이게 먼저 실제 사용자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은 겁니까? 저희가 이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구매자들이 이제 피해 사례를 좀 입수를 해보니까 이게 그 광고명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 이제 그 입금을 해야 되는데 속도가 버벅대거나 떨어져가지고 아마 잔금 기일이나 이거를 이제 결제를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태료를 물게 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중요한 톡을 이제 진행을 하다가 기능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끊어져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공연히 오해하는 경우가 왕왕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회피하거나 뭐 이렇게 피했다. 이래서 뭐 친구들하고 싸웠다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상황에서 사진을 좀 찍어야 되는데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사진이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되는 게 순간 찰나인데 그걸 놓쳐가지고 이제 중요한 본인의 추억이 될 만한 그 기록을 남기지 못한 이런 피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피해 사례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이폰 6 사용자들한테만 해당되는 겁니까? 6가 아니고요. SE, 뭐, 7도요? 네, 4-5 종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 6, 7, 그 다음에 아이폰 X, 아이폰 SE 한 4-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폰을 제외한 이전, 그러니까 2, 3년 된 폰들은 거의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런 피해를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 지금도 소송에 동참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저희가 오늘 소송을 제기하는 건 일부고요. 그다음에 계속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피력해오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이제 이후 계속적으로 2차, 3차 소송을 좀 진행할 생각입니다. 참고적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웹사이트 인터넷 들어오셔가지고 소비자주권 시민회의 웹사이트를 치면 거기 이제 그 란에 소비자 제보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저희들이 요청하는 내용, 그러니까 그 지금 증상이랄지, 그다음 업데이트 날짜, 그다음에 그 관련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남겨두시면 저희가 소송 진행을 하면서 연락을 드려가지고 그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몇 명이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지난주 화요일부터 이제 언론에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공지를 한 이후로 지금 웹사이트에 오늘 현재 한 계속 한 100여 명씩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한 300-400명 정도 별도로 전화로 해오신 분도 있고 다시 안내해가지고 이메일로 보내신 분도 있고 저희 웹사이트로 찾아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종합해보면 지금 현재 한 400여 명 정도 400여 명. 자, 그런데요. 그러면은 지금 손해배상 청구액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손해배상 청구액은 지금 저희가 그 민사소송법상 그
이 최고 기준으로 고민을 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대개 구매 시에 성능 기능 저하가 생긴 거 아니면 구매 시에 준거해가지고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예. 그래서 우리 그 민사소송법상 PX 한정은 실질적 PX 한정은 구매 시에 그 구매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당시 이 기종들에 해당되는 기종들의 평균 가액이 한 1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여기 한 120만 원에 그 정신적 피해 부분을 보니까 이제 굉장히 물론 참여자들의 편차가 좀 있긴 하지만 정신적 피해 부분 한 100만 원 정도 잡아서 좀 전체적으로 220만 원, 각 개인당 220만 원 정도로 PX 산정을 해서 예. 청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애플 공식 입장은 이런 거더라고요. 인위적으로 성능을 낮춘 것은 인정하지만 배터리 방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얘기던데요. 예, 그렇게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속도 저하가 기능 저하나 속도 저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 그 업데이트 이전에 소비자들한테 공지를 하고 소비자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그렇죠. 해야 되는 선택하게 해야 되는 예, 거죠. 선택하게 해야 되죠. 예, 이제 예. 우리 소비자 기본법상 그런 권리들이 있는 그게 다 침해가 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판매 시에 예. 이런 어떤 배터리 문제가 있음을 사전에 고지를 해야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그 구매를 회피할 수 있는 권리가 소비자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 그러니까 고지나 설명 의무 이런 것들 다 부정돼 버렸죠. 예. 그래놓고 그 속도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 몰래 업데이트를 한 거니까 이로 인해서 소비자는 피해가 생기는 거고요. 그렇죠. 모르고 당한 거죠. 예, 뒤늦게 와가지고 배터리를 교체해주겠다고 하는 거는 면피성 해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진작 그거를 해주는 것이 먼저였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우리 지금 민법에 보면 그 물건에 대한 어떤 제조 판매가 판매하는 걸로 종료되지가 않습니다. 계약 관계가. 예. 그러니까 소비자들 구매 행위 이후에도 그 기능들, 그 기계의 기능이 적정 기능들이 계속 유지 발휘될 수 있도록 후속적인 제품 관리 의무를 갖고 있거든요. 판매자들은. 예.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애플사는 그런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우리 관련법 근거로 보면 지금 최근에 소비자들 몰래 업데이트한 행위는 불법적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의냐 아니냐 이런 거 입증은 이미 어딘가 됐다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미 본인들도 소비자도 고지하지 않고 애플사도 고지하지 않고 업데이트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기능이 떨어졌다는 걸 다 시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소송에 참여하는 그 소비자들이 개개 피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증을 하게 되면 여타 집단 그 배상 소송이 우리 민사소송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고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고 구매에 있고 그래서 승소율이 낮긴 하지만 이번 건의 경우에는 비교적 입증이 용이하기 때문에 아마 법원의 소송 절차에서도 그런 어떤 부분이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분이 나쁜 게요. 이게 애플이 사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였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우리한테는 이게 좀 굉장히 몸이 무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도 저희가 비싸잖아요. 예. 가격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항상 비싸고 발매도 글로벌 나라 중에 제일 늦습니다. 제일 늦고 그다음 이번 건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는 이미 중국이나 이런 시장은 이미 사전에 다 공지해가지고 배터리 교체도 고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배터리 교환도 뒤늦게 문제가 되자마자 부랴부랴 하긴 했지만 이런 건 고지도 안 하고 영문 그대로 이렇게 그 웹사이트 게재만 해놓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면 국내 소비자를 좀 우습게 하는 경향이 좀 오만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예, 이런 점에서 이제 저희가 국내 소비자들이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소비자 권리를 스스로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근데 외국에서도 지금 소송이 들어가 있는데 결정이 난 게 있어요? 판결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진행 중인 것 같고요. 진행 중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진행된 특히 이제 미국, 캐나다에서 먼저 시작된 소송의 경우에 우리하고 좀 성격이 좀 다르죠. 예. 근데 거기는 집단소송법상에 대표 소송을 해서 유사 피해가 있는 분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도록 다 이제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예. 또 입증 책임이 애플에 있습니다. 소비자에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소송 가액도 굉장히 크고요. 근데 우리 이제 민사소송법 손배소송 민사소송을 준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증 책임이 이제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가액도 적고 그 소송 기간이 굉장히 또 긴 거고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도 좀 선진국형 소비자 권리를 제고할 수 있는 집단소송법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논의만 할 게 아니고 속도감 있게 입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애플 이 아이폰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자 나도 모르게 업데이트해가지고 속도 늘어져서 손해보고 또 배터리 바꾸는데 이 배터리 바꾸는데 본인도 돈 또 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좀 억울할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피해받고 피해 받고서 돈 내고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2중 3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거죠. 네. 2중 3중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배터리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기능이 또 떨어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근본적인 문제들이 애플사가 소비자들에게 설명도 하지 않았고 문제가 되니까 또 그걸 적당히 면피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게 그게 지금 애플사 아이폰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시장 점유율 한 20% 이상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사용자가 350만 되는데 네. 이런 시장 규모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으로서 애플의 태도가 그 글로벌 기업답지 않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를 국내에서는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소송이 이게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요? 시간이 네? 많이 가죠.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서 항소하게 될 경우에 뭐 길면 뭐 2년, 3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대리를 한 게 중간에서 매기를 한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 개개인은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그로 인해서 뭐 소송 비용도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중들이 다 포기해 버립니다. 가액도 크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단적으로 모집을 해서 소송 그 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책임성 있게 집요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데 이제 매기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뭐 단체도 의무라고 봅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변호사분들도 그래 수적으로 꽤 되시겠어요. 예. 저희들이 지금 저희 단체에 예. 이런 부분을 활동하기 위해서 이제 소비자 법률센터라고 이제 활동 단위가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변호사님, 특히 젊은 변호사님들이 한 10여 분 이상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우리 정부가 지금 공정거래법이나 소비자기본법 관련법을 위반했다라는 것들이 사실상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예. 소비자들이 이렇게 직접 나서가지고 소송하기 이전에 아하. 관련 행정적 제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금 침묵하고 있거든요. 예. 오히려 소비자들 소송 결과를 좀 봐야 된다고 이걸 소비자한테 그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정부가 침묵하지 않고 예. 공정거래법이나 그다음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또 소비자기본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행정 권한을 발휘를 해서 예. 그 권리구제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지금까지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고계현 사무총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한 개그 프로에서 이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의 속도는 자기 나이 곱하기 2라고 그러는데요. 야, 진짜 나이 들수록 시간 빨리 갑니다. 벌써 목요일이네요. 8시 30분 13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일환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초강력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영하 13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오늘 출근길에 방한용품, 목도리, 장갑, 마스크 등을 잘 갖추시고 추위에 단단히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도심 도로는 강남대로 영국 지하차도 남측에서 북측 구간 3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처리 작업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구간 잘 확인하고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분당 수서로는 도심 청담대교 방향 복정부터 수서로 지나서 탄천 1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현재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사고 난 곳이 있습니다. 방화대교에서 가양대 구간 1차선에서 추돌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지금 1차선을 막고 처리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여파로 차량들이 많이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후로는 지금 한강대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는데요. 다시 강남권 일대, 한남대교 일대부터 잠실대교 끝까지도
사이도 많이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반대 김포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잠실대교부터 동작대교 사이도 시속 20-30km 내외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최악이죠. 사실 최고로 높으니까. 이것도 이제 눈 감고 쓰는 기사 중에 하나 그 목록이 들어갈 것 같아요. 가계대출, 해외여행객, 그리고 청년 실업률. 작년 이제 청년 실업률 9.9%. 현재 기준으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가 2000년인데요. 그 이후가 최고치였고요. 이제 더 심각한 거는 오늘도 체감 온도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사상 최고라고 올 들어 최고라고 하는데 이 채용 시장은 사상 최악으로 어렵습니다. 그 체감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22.7%. 그러니까 아예 구직 단념자나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는 이런 청년까지 포함한 거죠. 22.7%라는 건 10명 중에 2명 이상이 이제 일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 정도라는 게 이제 내일이 더 춥다라고 하잖아요. 예. 중요한 건 이 채용 시장도 괜찮아 이게 바닥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더 개선될까에 대한 그 희망이 정확하게 없다라는 그게 더 문제인 거죠. 근데 이게 청년 실업률, 체감 실업률 22.7%다. 전 개인적으로 이거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로 학교에서 제가 이렇게 우리 학생들 보면은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한 40%? 한 30%는 훨씬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르바이트 자리 일자리가 씨가 말랐다라고 하죠. 그게 네. 최저임금 후폭풍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구조적인 문제다. 그리고 한국만 춥냐. 미국에 지금 최악의 한파가 찾아온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미국 정도를 빼고는 다 고용 없는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죠.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문제가 전체 취업자 수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3개월 연속 20만 명대 신규 일자리 수가 그렇다는 건데요. 이게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이후에 7년 9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심각성을 알아서 원래 처음에 취임 기자회견 첫에도 가장 먼저 일자리 상황판 설치부터 했고 일자리를 계속해서 강조해왔는데 이게 첫 해 바로 확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정책이라는 게. 물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그 이전 수준만 해도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더 나빠졌다라는 게 문제고 일자리의 질도 더 저하가 되고 그리고 서비스직이라든지 이런 아르바이트 자리까지도 줄고 있다라는 게 문제고요. 실업률만 봐도 한 2013년에 8%였는데 이번에 9.9%였잖아요. 그 한 3년, 4년 사이에 한 1.9%포인트 정도 높아졌다는 건 통계치가 이르면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느끼는 건 훨씬 더 큰 거죠. 심해요. 예. 근데 정부 설명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실업률은 안 좋아진 건 사실인데 네. 고용률도 같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아주 소폭이지만 1년 전에 비해서 지난해 60.7%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에 일자리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6명 이상이라는 건데 조금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 구직자, 청년 실업률은 문제이긴 한데 이건 어디까지나 일시적일 수도 있고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건데요. 이게 앞으로 예. 예산을 통해서 공무원 일자리를 늘려서 그게 마중물이 돼서 좀 일자리 시장 고용시장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2023년인가요? 그때는 되면 이제 생산 활동 인구가 올해부터 줄지만 오히려 더 줄어서 일자리가 남아도는 일본처럼 바뀌는 형태로 갈 거다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좀 약간 그때 가서 희망이죠. 거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조적이다 이런 거는 정부의 설명이어서는 안 됩니다. 구조가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죠. 일자리 만들겠다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자의적 설명과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세청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전격적으로 들어갔어요. 네, 김치 프리미엄 잡기인데요. 예, 어제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죠.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크고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빗썸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3위인 국내 3위인 코인원대에서도 세무조사하고 경찰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비트코인 가격 김치 프리미엄이 좀 적어졌어요. 원래 2,400만, 2,500만까지 하던 게 지금 2,000만 원대로 떨어졌거든요. 비트코인 1비트코인 가격이. 이게 세무조사를 하면 그 거래소 세무조사로 끝나겠습니까? 거래를 하는 개인 법인의 세무조사를 볼 수 있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죠. 이게 이 삭기를 친다 이거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이 비트코인 한 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는 이제 증여, 변칙 증여 문제도 왜냐하면 그동안 실명이 안 됐잖아요. 예. 실명 그런 부분도 있고 법인들이 또 일종의 약간의 검은 돈 이런 거와 거래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도 예. 있고 왜냐하면 꼬리표가 없고 만약에 잠깐만 들어갔다 나왔어도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가치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하면 우리는 그 비트코인 가상화폐 유통의 왕국인데요. 중국은 그 채굴의 왕국이에요. 채굴하면 왜냐면 중국이 뭐 인구도 땅도 넓고 전기요금도 상대적으로 싼 편이어서 채굴을 많이 하는데 이제 중국이 이제 전기를 끊겠다는 겁니다. 당국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약간 떨어지는 게 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채굴이 안 된다는 건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예. 어제 그런 말씀 안 하셨나요? 채굴하는 거 그것도 북한이 해킹해가지고. 맞습니다. 김일성 대학으로. 예? 맞습니다. 그런 이제 미국 보안업체의 주장인데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데 상당히 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 아주 북한이 세계적인 영향을 많이 미쳐요. 이 비트코인이 과열화된 걸 좀 진정시킬 수 있는 소방수 역할, 킬러 역할은 저는 북한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앞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한다고 하죠. 신용카드 포인트는 사실 쌓기만 하고 사실 써본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고 꼭 챙겨 먹는 분들은 따로 있고 대부분의 분들은 그래서 신용카드사들이 포인트 쓰는데 좀 선심을 쓰거든요. 예. 어차피 소멸될 건데. 이유는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것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막자는 거죠. 이제 소비자들 불만이 많으니까 여신금융협회에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올 상반기 중부터 이렇게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상반기부터 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적립한 포인트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본인 계좌로 현금처럼 입금을 하거나 아니면요 자동 현금 입출금기에서 현금처럼 출금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겁니다. 예.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해지할 때 10,000원 미만의 짜투리 포인트는 없어질 경우가 많거든요. 안 돌려줘요. 근데 이것도 돌려주는 형태로 바뀐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혜택을 쓸 때 각종 뭐 주유소 할인이다, 뭐 마트 할인이다, 백화점 할인할 때 항상 단서가 붙습니다. 그 전달에 뭐 30만 원 이상 써야 된다든지 그런 거 있죠. 20만 원 이상 써야 되는데 예. 내가 도대체 그 전에 내가 얼마나 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그걸 이제 앞으로 매달 초에 알려준다는 거예요. 예. 얼마 썼으니까 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정도에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건데 제대로 하는지 반드시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사실 음식물 쓰레기 좀 문제예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기 텃밭에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우리나라는 뭐 그게 좀 힘든데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이게 각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누가 하느냐가 그 가정의 어떤 서열을 보여주는데요. 네.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직접 처리 분리수거를 교수님이 하세요? 아니면 누가 하세요? 분리수거를 제가 가서 넣죠. 넣을 때도 있는 거죠. 넣을 때 우리 와이프가 넣을 때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 서열이 딱 나타나는 거죠. 거는 거예요? 뭐예요? 아닙니다. 근데 이게 다들 하기 싫어하는 일이잖아요. 음식물 분리수거라는 게. 그래서 이걸 이제 서울시가 개선한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보통 이제 싱크대 개수대에 버리면 이제 물기는 다 버리고 다시 그걸 음식물 분리수거할 수 있는 뭐 쓰레기 봉투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통에다 담아서 버리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음식물 분리수거를 아예 다 넣어서 그 싱크대 밑에 하부에 음식물 분쇄기를 설치한다는 거죠. 말려가지고 이렇게 쫙 하는 거요? 맞습니다. 과연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겠다고 계획은 발표했어요. 서울시가 2023년부터 교체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하수도에서 냄새 덜 난다는 거죠. 연간 3,000억이 필요한데 2023년이니까 앞으로 5년이 남았잖아요. 5년 뒤의 일을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까 2023년에 인구가 줄어가지고 일자리 많이 는다 그랬죠. 항상 본인의 임기와 2023년 기대되네. 임기가 임기와 좀 약간 항상 맞물리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예. 서울시장 선거도 내년에 있으면 딱 2023년에 차기 서울시장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자, 아파트 재건축 때 아파트 한 동은 문화유산으로 남겨야 한다. 이걸 두고 아파트도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놀랄 겁니다. 예. 아니 사실 한 3, 40년 전을 볼 수 있는 주거의 한 역사의 현장이죠 사실. 예. 그런데 내 아파트에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면 약간 난 개발이 안 된다는 거죠. 싫다는 거죠. 이제 이게 왜냐하면 대표적인 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곳이 이제 송파 잠실 5단지와 그다음에 이제 그 반포주공 1단지인데 여기에 이제 서울시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보통 우리 기부 체납하잖아요. 예. 기부 체납이라는 게 공공적으로 쓸 수 있게 공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도로를 만든다든지 하는 건데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아파트 서울시 흔적 남기기 사업을 일환으로 한 동 정도는 유산으로 미래 유산으로 남기라는 거죠.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의 사유재산 처분권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위헌이다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생각과 서울시와의 생각이 조금 문화유산이 우선이냐 사유재산이 우선이냐 그리고 왜 그렇게 큰 단지에 아파트동 하나가 옛날처럼 있으면 이게 과연 문화유산처럼 보일 거냐. 이런 게 약간 논란이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는 오래된 아파트를 돌면 또 한 권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이틀 전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었죠. 2년 1개월 만에 이루어진 회담이었던 것만큼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추후에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갖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의 남북 간 회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역사학자 전유영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45년에 분단된 이후로 이 남북 고위급 회담, 남북 회담, 적십자 회담 이런 거 엄청나게 많았었죠. 근데 첫 번째가 언제였었죠? 45년에 분단됐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때 왕래가 됐었으니까. 실제로는 이제 분할 점령된 상태였고, 우리는 분단은 안 됐었는데 분단이 가시화한 것이 이제 1948년 남북 간 각각 이제 단독 정부를 수립할 때였었고요. 예. 그 단독 정부 수립을 막기 위한 이제 당시엔 정부 수립 전이니까 막기 위한 양쪽의 접촉이 어떻게 보면 남북 대화의 첫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48년 총선 직전에 이 김규식 두 분이 평양에 가서 김일성, 김두봉 두 사람을 만났었죠. 네. 최초의 남북 협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협상 테이블에 양측에 앉았던 것은 이제 1951년부터 53년까지 진행된 휴전회담인데, 요거는 이제 대한민국 쪽은 여기에 참여를 안 했어요. 아시다시피. 휴전회담은 미국, 중국, 북한 사이에서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군사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한반도 문제를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한민국이 참여하지 않았던 그런 이제 협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대충 한 이 당국 회담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남북 회담 사무국에서 통계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948년에 좀 남북 협상이 있었고 51년에서 53년까지 휴전협정이 끝난 다음에 50년대에서 60년대까지 근 한 25, 6년간 17, 8년간은 완전한 대화 단절 시기였습니다. 예. 쌍방이 좀 이제 무력 대결에 좀 치중하고 있었고요. 특히 이승만 정권 때에는 평화통일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국가보안법 처벌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조봉암 사건 같은 경우에 조봉암 씨가 공약으로 평화통일을 내세웠다가 그것이 이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결국 사형당하는
그런 일까지 있을 만큼 격하게 남북 대화 자체를 억제했기 때문에 대화는 불가능했었고요. 대화가 재개된 것이 재개라기보다 이제 시작된 거죠. 1970년 8월 15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평화통일 구상 발표를 계기로 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70년이니까 지금까지 한 47년간, 48년 되겠죠. 47년간인데 그동안에 총 이제 643회의 남북 회담이 있었던 걸로 지금 643회. 예. 남북 회담 사무국에서 통계를 낸 바 있습니다. 야, 그래도 굉장히 많네요. 643회면. 근데 이게 이제 그 본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 준비 접촉 그런 것까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643회. 그래도 뭐 접촉은 접촉이니까. 그렇죠. 계속 만나왔던 거니까. 그렇군요. 근데 이게 그 실무 접촉이든 뭐든 간에 의제는 모두 달랐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뭐 적시자회담 근데 여기 포함이 된 거예요. 예. 적시자회담뿐만 아니라 적시자회담 크게 보면 이제 남북회담 사무국에서 통계를 내는 건 정치 관련, 군사 관련, 경제 관련,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 관련, 그다음에 사회문화 교류 관련 이런 식으로 좀 내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정치 관련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도주의와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관련이 상당수 되고요. 예. 경제는 거의 없다가 200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 개성공단 또 경제협력 사업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2000년대 이후에 좀 급증한 그런 추세고요. 그렇죠. 의제야 뭐 당연히 다 다르죠. 처음에 시작은 대체로 이제 남북 회담의 이제 진행 양상을 보면은 비정치적인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스포츠 교류라든가 여기에서 시작해서 그다음에 바로 이제 정치적 의제를 다루고 또 가장 이제 뜨거운 문제가 핫한 문제는 이슈는 언제나 이제 군사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군사 문제로 나아가는 이런 것이 가장 흔한 패턴이었죠. 예. 그렇군요. 뭐 그래도 우리가 이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남북 회담. 근데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 옛날에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북한 가고 이런 것도 남북회담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접촉이죠. 그것도 접촉,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7.4 남북공동성명 그거 했던 거. 예. 당연히 이제 나중에 가서야 이제 공개된 일이고 당대에는 몰랐지만 그러니까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북한에 간 사실들은 다들 알고 계세요. 우리 국민들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그 직후에 박성철 북한 부수상이 우리나라에 비밀리 왔다 간 거는 잘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예. 미국도 나중에 알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72년도 7.4 남북공동성명 직전에 5월 달에 이제 먼저 당시 이후락 중앙본부장이 이제 평양을 방문했었고 그리고 그 답방인지 아니면 이제 뭐 그 형식으로 박성철 당시 이제 북한 부수상이 서울에 이제 잠시 내려와서 체류했다가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 건은 뭐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사건이긴 한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또 여러 이제 쌍방이 오가면서 무슨 얘기들을 했는지는 왔다 갔다는 건 알고 있는데 여전히 배인에 쌓여 있죠. 그러니까 7.4 남북 공동성명이 이제 가시적인 결실이기는 한데 이 7.4 남북 공동성명 직후에 대한민국에서는 유신헌법이 공포됐고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이 공포됐거든요. 각자 1인 영구집권을 이제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건 내막이 좀 미래에도 밝혀져야 할 것 같은데. 이건 밝혀져야 돼요. 사실. 당사자들이 다 이제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봤느냐. 그래도 가장 우리가 역사에 남는 기억에 남는 어떤 그런 남북 회담 이거 뭘 꼽을 수 있을까? 이걸 좀 여쭤보려고 여쭤본 거예요. 아무래도 첫 단추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실제로 남북한 양쪽에서 국민 또는 북한 주민들의 뜻에 반하는 인권을 억압하는 그런 식의 헌법 체제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실질적으로 나타난 결과지만 적어도 7.4 남북 공동성명은 이제 표면적으로 제기한 원칙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고 하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앞으로 평화적인 통일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양쪽에서 이 합의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원칙인데 이 원칙을 합의한 것이 그 이후 내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남쪽이든 북쪽에서든 표면적으로는
7.4 공동성명의 원칙에 입각해서 그 이후의 남북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이제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고 폐기한 바가 없기 때문에 예.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신 교수님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본격적인 남북 적십자 회담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적십자 대표단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이제 번갈아 이제 회담을 개최하곤 했었는데 72년도 저 그게 기억이 납니다. 잘 때 불 켜놓고 자라. 왜요? 북한 대표단이 와서 서울에 화나라고. 이렇게 화나라고 아니라요. 그때는 네. 밤에 집집마다 밤에 불 켜놓고 자라라고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자동차를 다 도로를 메워라라고 지시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죠. 네. 그래서 북한 대표단 좀 위협 또는 겁을 주기 위해서 이 서울이 이렇게 잘 산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물론 평양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이제 초등학교 때 지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불 켜놓고 자고 차가 있으면 모두 도로를 메워라. 근데 실제로 이게 좀 웃기는 뭐랄까요, 좀 전시 효과를 노린 정책이었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1970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선언했던 이제 평화통일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냐면 그동안에 군비 경쟁 중심의 남북 관계에서 전면적인 체제 경쟁 중심으로 가자. 그러니까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는지 선의 경쟁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통일 얘기를 하자. 이제 이런 취지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디가 더 잘 사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경쟁을 했었어요. 근데 북한 대표단이 와가지고 그때까지만 한 10몇 년간에. 근데 그때는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 사정이 나았을 텐데요. 꼭 70년대 나쁘지는 않았죠. 예. 70년대 초반까지는 경제 사정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아서 특히 15-16년간의 이제 쌍방간의 대화 단절 기간 동안에 오해가 굉장히 깊어졌거든요. 서로에 대한 오해가. 뭐 교육이 다 그랬었고요. 뭐 어디나 이제 인간이야의 생활을 하는 곳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고 생적으로 묘사를 해놨기 때문에 거지들이 뭐 근데 와서 보니까 뭐 밤에 이제 전기는 번쩍번쩍하고 자동차 그러니까 도로에는 자동차가 꽉 채워져 있고 이런 걸 보고 이제 체제 경쟁 문제에서 우회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북한 대표단이 이제 깨닫고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후일담이 전합니다. 예. 지금 뭐 우리는 이산가족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이산가족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70년대 제가 알기로는 북한이 먼저 우리한테 제의를 했는데 그때 우리가 북한보다 좀 경제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거기에 미온적이었다. 그러다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이것이 바뀌고 이런 그 얘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이산가족 문제는 꼭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적십자 회담의 주요 의자가 처음부터 이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였었는데. 근데 그게 70년대 아니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죠.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그때는 대화가 없었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먼저 하간 뭐 이산가족이라고 불리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월북자는 거의 없어요. 그렇겠죠. 예. 이산가족의 대다수가 월남자와 현지에 남아있는 북한 가족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옛날엔 실향 3인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예. 근데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향민이라고 그러지만은 자기들은 이제 배신자죠. 그래서 이게 그 인도주의적 감성이 잘 작동을 안 해요, 북한에서는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번에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좀 두고 봐야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자, 목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 춥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